바로 이 세력이 기득권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기업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박정희 세력도 아니고 박근혜 세력도 아니고 이자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득권 부패 세력이에요. 뭘로 증명하느냐. 요사이 조국이가 조국 그 부인이 딸이 저질렀다고 하는 이런 편법, 탈법, 비리, 그게 주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루어졌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고 탄압한다고 그랬어요. 진보 세력 탄압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이렇게 기득권적 갑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자들은 이것들이 영원한 갑이고 현대판 양반입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이 현대판 양반 세력이에요. 조선조의 4대부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무의도식하면서 안보나 군대나 상행이나 기업이나 과학기술 이런 데는 무지하고 오로지 남을 헐뜯고 해가지고 명분을 세워가지고 온갖 고상한 말은 다 가져와가지고 근사한 양심가로 포장을 했는데 벗겨보니까 이거더라. 과거에 조선조 선비들 아닙니까? 조선조 양반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어갔듯이 이 자들이 바로 수구반동 세력입니다. 그리고 조선조의 4대부 양반 세력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혁명가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조선조로부터 흘러오는 이런 명분론적 정치, 그리고 말을 앞세우는 정치, 위선적인 정치를 경멸한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 기업인, 상인, 학생, 교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항상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공상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선비사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선비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정치인, 교수, 지식인, 검사, 판사, 기자들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공상을 상공농사로 바꾸려고 했어요. 무역하는 사람이 최고다. 그 다음에 만드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사자, 학생들 권력을 낮춰야 된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낮춰야 된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정신입니다. 혁명 정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단숨에 넘어가는 겁니다. 역사라는 게 이게 뿌리가 깊어가지고 조선조는 좌파 정권인데 한 500년 갔어요. 한국 역사에서 우파 정권은 48년 이후에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이승만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도 그런 생리를 제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생리가 주로 이 지식인들 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항상 이승만, 박정희는 지식인 사회에서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이승만, 박정희를 알아주지. 오늘 박정희를 주제로 해서 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희의 위대성은 국제적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도 위대한 20세기 지도자인 이광용 싱가포르 수상이 1994년 월간조선, 제가 편집장 할 때인데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김성진 당시 그 전에 싱가포르 대사했던 분이 이광용 수상 본인은 빼고 20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분 3분을 좀 꼽아 주십시오 하니까 등소평, 일본의 요시다, 또 한 사람은 박정희라고 했습니다. 이광용가 높게 평가한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세계 20대 지도자 중에 박정희라는 이름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정희라는 이름을, 김유신이라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가슴 속에 안고 생활을 하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뭐 시저나 나폴레옹도 위대하지만은 김유신, 박정희, 이승만 못지않는 사람이다. 문무왕 못지않는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릴 때 정기를 읽히면은 어린 마음속에 하나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박정희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꼭 지금 잘 아는, 특히 한 국민학교, 소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가슴에 남아요. 박정희가 어릴 때부터 가슴에 남겼던 두 사람이 이순신, 나폴레옹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생애, 박정희 생애가 이순신 닮았고 나폴레옹 닮았습니다. 또 김유신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면은 일본의 무사들 이야기 들으면은 와, 굉장하다 하지만은 김유신 같은 일본의 무사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로 큰 인물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이승만은 정신적 유산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문화재라는 게 저 다보탑, 석가탑처럼 눈에만 보이는 게 문화재가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우리의 정신적 자산이 되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게 어려운 시절에는 힘이 되고 또 후손 교육에 쓸모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박정희를 배울 때 여러분들은 박정희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교육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남는 게 있으면은 박정희를 욕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논리를 제가 몇 개 들었지 않습니까? 팩트와 더불어.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통계가 가능한 103개국 중에서 87등이었어요. 90달러였습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짐바브웨가 270달러였습니다.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3배.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박정희를 배운다는 것은 박정희를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거죠. 큰 사람이 되자. 제가 출근하면은 미동국민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미동국민학교 앞에 큰 바위가 있고 거기에 큰 사람이 되자라고 써붙여놨어요. 큰 사람이 되자. 큰 사람이 되려면은 어릴 때 큰 사람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큰 사람 이야기. 이승만, 박정희,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 고려시대의 김방경, 이순신 이야기를 어린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기 보니까 대부분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이 지금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질문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행동을 해야죠. 걱정만 하면은 유지가 안 되겠죠. 걱정하면은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동으로. 맞습니다. 행동이 뭐냐? 투표 잘하는 거. 그 다음에 광화문이나 어디 나가서 시위하는 거. 데몬스트레이션. 그리고 범법자를 보면 고발하는 거. 그 다음에 전화하는 거. 그 다음에 댓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글이 있으면 SNS로 막 퍼뜨리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모임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거기서 바로 반박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행동이 나와야 되죠. 걱정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겠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 많은데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행동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그런데 행동을 뭐 몽둥이 들고 나가라는 게 아니죠. 대부분이 이념 전쟁입니다. 대부분이 말싸움입니다. 대부분이 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글과 말, 선전, 교육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죠.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집안에서 해야 되고 직장에서 해야 되고 동창회에서 해야 되고 저 경로당에서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운동은 또 조직이 있어야 제대로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조직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배터리 충전소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좋은 말씀.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 주사파 쪽에서 활동을 하던 그 전대협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그 대표님의 강연 내용과 너무나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하는 뭐 기업이라든지 정부 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많은데, 이념, 반공 자유 이념을 종교적 신념으로까지 똘똘 뭉친 집단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희가 총 맞아 죽어버리니까 그 뒤에 따르던 사람들이 다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게 참 비극입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더라도 내 이념을 지킬 정치 세력을 제대로 못 만들었느냐. 드골은 죽어도 드골 정신을 이어가는 정치 세력이 프랑스에 아직도 주류 세력이거든요. 그게 아쉽다 이겁니다. 예. 예. 참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한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그분이 모든 걸 좀 준비해놓고 이렇게 가실 그런 여유가 없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안 했던 부하와 함께 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비극과 함께 오늘날의 이런 현실이 연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박정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어폐가 있고요. 그 뒤에 정권을 이어받은 세력이 다 보수 정권 아니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는 보수 정권이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는 반공 자유 노선을 이어갔는데 문제는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김영삼 씨는 좌파가 아니죠. 보수 정치인인데 또 자기 어머니가 간첩한테 암살된 사람 아닙니까? 암살 죽은 사람인데 또 부자 아들이고 어떻게 된 건지 본인이 이념 무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좌파들을 기용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좌파의 그 민족주의 선동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영삼 씨는 좌파 숙주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좌파들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태우 때 정교조를 추방을 했는데 정교조 교사들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때는 정교조를 합법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사가 꺾여버린 게 김영삼 때입니다. 역사 속으로 이미 끝난 5.18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구속하고 이른바 역사 바로잡기라는 걸 해가지고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좌파 주도로 가도록 만든 사람이 김영삼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무장이 안 되면은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좌파 심부름을 하게 된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 김영삼입니다.